자, 그 다음 거기 고집 엄청 세요 이거. 자, 그러면은 예시를 보면 예시 가를 보시면요, 지하수를 과도하게 뽑았으며, 자 봐봐요, 벌써 아까 정의를 내리거나 분류, 분석, 비교, 대조할 때는 글의 흐름이 다르죠. 그렇죠? 즉 지하수를 과도하게 뽑았으면 집안 침하나 염수화 현상이라는 공해를 유발한다. 자, 집안 침하, 염수화 현상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뒤에 사하라 사막이 등장하죠. 집안 침하나 염수화 현상은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봐봐, 아까 글이 X는 Y다 이러면은 다음 문장은 뭐로 출발해야 돼? Y는 이러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가 나왔어? 사하라 사막이 등장했어. 그럼 뭐 한 거다? 예시한 거지. 뭘 설명해 주기 위해? 그렇지, 지하수를 과도하게 뽑았었을 때 집안 침하나 염수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그렇죠? 사하라 사막 남쪽 자해루 지역의 풍부한, 따라서 실제 독해에서는 이건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그래서 예시글은 구체적으로 읽을 일이 거의 없다. 어떤 경우에만 읽겠어요? 예시는. 그렇지,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올 때. 됐습니까? 일치 불일치가 아닌 이상 예시글은 아무리 길어도, 어떤 문단이 통째로 예시라면 그건 확 건너뛰어 버리면 되죠. 그래서 독해가 빨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나를 봐보세요. 자동이라는 말은 저절로 움직임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다. 자, 지금 이 글의 화제는 뭐야? 자동이라는 단어야. 즉 자동이라는 글자를 그대로만 보면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벌써. 그런데 뒤에 뭐라고 써놨어? 예컨대. 만약에 이 글이 정의가 이 글의 설명의 주된 방법이라면 뒤에 뭐라고 출발하겠어? 여기서 말하는 자동은 하고 낱말의 뜻을 얘기했겠지. 그러지 않고 예컨대라고 시작했어. 그럼 이 뒤에까지 다 읽으면 결국 이 필자가 예를 들어서 자동이라는 말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예가 읽을 필요가 있죠. 왜? 그렇다면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 말고 자동을 이 필자는 뭐라고 보느냐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예는 읽을 필요가 있다고. 왜? 무엇을 말하는지 그 용어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가는 이미 집안 침하나 염수화가 일어난다 하고 용어가 나왔어. 그러니까 예를 다 읽어도 집안 침하나 염수화 현상의 예를 든 거란 말이야. 그러나 나달락은 자동이라는 말은 스스로 움직인다, 저절로 움직인다, 이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용어가 안 나왔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먼저 들어서 그 용어를 말해주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 그 용어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 글은 자동이라는 말에, 즉 낱말을 정의하고자 하는데 그 정의의 방법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동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시를 읽고 자동의 특징, 이 필자가 말하는 자동화 현상에 대해서 찾아야 돼. 봅시다. 예컨대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걸 보고 태양이 자동으로 떴다 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 태양이 자동으로 떴어 이러지 않는다고. 태양이 스스로 움직이는데도 우리가 태양이 자동으로 떴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는 강물이 자동적으로 흘러간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자동이라는 말은 자동 카메라처럼 인간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된다. 즉 예를 먼저 들어주고 자동의 뜻을 이 필자는 뭐라고 쓴 거야? 인간이 할 일을 대신해 줄 때 자동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자동 로봇, 자동차 이런 건 가능해도 자동으로 식물이 핀다, 자동으로 태양이 진다 이런 말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이라는 말은 뭐의 반대말이라는 얘기야? 인간이 직접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인위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자동적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부러 인간이 꾸며낸 게 아니라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즉 다른 것이 대신해 준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연현상이라는 말하고 자동이라는 말을 구별하게 됐지. 자연적이다라는 말하고 자동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구별해서 쓰게 된 거예요. 자연적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자연현상.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 반면에 자동적이라는 건 뭐야? 인간이 개입할 만한 요소인데 인간을 대신해 주는 것.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여러 가지 대신해 주는 걸 자동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쓴 거야? 예시를 쓴 거야. 만약에 이 글이 맨 마지막 문장을 예시 앞에 썼다면 그러면 예시는 안 읽어도 됐어. 그죠? 그러나 그 예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안 써놨을 때에는 우리는 예시글을 읽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런 걸 미괄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미괄식. 중심 문장이 뒤에 있지. 대부분의 글은 두갈식이에요. 우리가 시험에서 마주보는 글은 중심 문장이 맨 앞에 있는 두갈식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미괄식 문장의 경우에는 그 예를 읽으면서 미괄식의 마지막 예문에서 밑줄을 쳤어야지. 결국 이 글을 읽고 우리는 자동의 뜻을 알게 됐지. 이 필자가 말하는 자동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다음, 이제 묘사의 예문이야. 그런데 우리가 묘사하면 여러분들은 암암리에 주관적인 것만 얘기하기 쉬운데 묘사라는 것은 정서 표현에는 주로 주관적인 묘사가 많지만 설명의 글에는 뭐가 많겠어? 객관적인 묘사. 그러면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의 차이는 뭐냐? 주관적 묘사는 비유가 많지만 객관적 묘사는 용어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야. 자, 예문 봐봐요. 가를 보세요. 해주반은 이러고 출발했어. 그러면은 이 글의 중심어는 뭐야? 해주반이야. 그럼 우리는 벌써 해주반이 뭐냐? 궁금하잖아. 그러면은 해주반이 뭔지를 얘기하는 게 이 글의 주제인 거지. 소반 중에서도. 그럼 또 소반은 뭐냐 이거지. 그래서 단어 실력이 없으면 독해 실력이 생길 수가 없죠. 소반이라는 건 작은 밥상이야. 소반 중에서 조형적인 취향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형태로 조형적 취향, 벌써 이 글은 어려운 글이에요. 왜? 조형적이라는 낱말도 평소에 우리가 거의 쓸 일이 없는, 그래서 이 글은 매우 전문성이 드러나는 글이지. 여러분들이 절대 읽고 싶지 않은 글, 선생님이 절대 읽고 싶지 않은 글, 선생님도 이런 글 싫죠. 왜? 조형적이라는 말 뜻을 우리가 또 소반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면, 그리고 또 선생님처럼 소반의 뜻을 알아도 흥미가 안 생기니까. 글쎄요? 그래서 시험에서 그런데 마주치는 거는 흥미가 안 생긴다고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괜히 조형적이니 소반이니 이런 말에 끌려가지 말고 해주반은 즉 하나의 소반 중의 일종이다. 그지? 소반이라는 것에 포함된 일종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반이 4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 대부분 그 안진뱅이 밥상
4개의 다리가 있다고? 넓은 판각을 2개 세워놓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판때기 2개를 딱 세워놓은 게 이렇게 4개를 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줘?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넓은 판각을 2개 세워놓은 형태로 되어 있다. 또 이 판각에는 요러한 문자 도안이나 그리고 꽃과 나비 등을 투각하여 새겨놓았다 이 말이야. 요 다리에다가 꽃을, 투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별을 새긴다 그러면 별 모양으로 뚫어버린 거예요. 투가 뚫을 투자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이게 뚫어서 모양을 만든 게 아니라 별 모양을 이렇게 붙여서 위에 도드라지게 하면 그건 양각이라고. 양각. 그런 거 몰라도 돼 사실은. 자, 투각하여 우아하게 꾸미고 있다. 천판의 네 모퉁이도 천판의 이 천판의 네 모퉁이 요게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네모나게 천판은 요 판때기 위에 있는 요 네모난 그 천판의 네 모퉁이도 능화형으로 어때요? 더 읽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봤을 때에도 절대로 시험 문제에 능화형은 무슨 뜻이냐? 절대 못 내지. 내가 그랬잖아. 국어 선생님도 읽기 싫다고 이런 거.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글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보라고. 그랬어요? 부드럽게 돌려져 있으며 부드럽게 이 옆에가 이렇게 귀퉁이마다 돌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모퉁이마다. 됐어요? 양쪽의 판각 사이에는 구름 조각이 장식되어 구조를 보강해주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 글은 해주반을 설명하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림 그리듯 썼잖아. 이렇게 그림 그리듯 썼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묘사라고 하는 거야. 묘사의 핵심은 물론 묘사는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감각,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다루는 거야. 그러나 대부분의 묘사는 시각적으로 다뤄. 됐어요? 만약에 미각적으로 다룬다면 그 소재 자체가 뭐야? 음식물을. 내가 어디 맛집을 갔는데 그 맛집에 스파게티가 나왔는데 스파게티가 모양은 이렇게 일단 시각으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맛을 또 표현을 하겠지. 그럼 그게 묘사지. 그죠? 이번엔 나를 보면 이슬을 실은 듯한 밤 기운이 방구석부터 슬금슬금 기어나와. 자, 가는 해주반을 설명하기 위해 눈으로 보듯이 그림으로 그리듯이 썼어. 그러므로 대상 자체가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대상을 설명한 거니까 객관적 묘사야. 그러나 지금 나는 설명의 대상부터가 뭐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위기야, 분위기. 이해돼요? 그럴 때 주관적인 분위기, 주관적인 묘사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객관적, 주관적 묘사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표현에 있어 차이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관적, 객관적 묘사의 구별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에서 이런 주관적 묘사가 강할 때에는 이게 뭘 묘사했는지부터가 이제 화제야. 뭘 묘사했는지 봐. 이슬을 실은 듯한 밤 기운이 방구석으로부터 슬금슬금 기어나와 사람에게 안기고 비가 오는 까닭인지 밤은 아직 깊지 않건만 인적조차 끊어지고 온 천지가
비인 듯이 고요한데 투닥투닥 떨어지는 빗소리가 한없는 구슬픈 생각을 자아낸다. 즉, 그 밤의 분위기가 이 글의 주된 서술의 대상이고, 즉 이럴 때 주관적 묘사를 하고, 대부분 이런 묘사는 설명의 글이나 설득의 글보다는 어디에? 정서 표현의 글에 어울리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글에서 밤 기운이 방구석으로부터 슬금슬금 기어나와 사람에게 안기고, 그러면 이런 문장의 구체적인 표현을 수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생물을 생물화해서 안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화류법을 썼고, 또 빗소리가 슬픈 생각을 자아낸다 해서, 즉 내가 슬픈 생각이 든다는 그 당시의 심정적 분위기를 이 배경 묘사가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주로 소설의, 즉 글쓰기 방법으로 등장인물의 심정을 알려주는데 배경 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그런 독해를 하면 안 되지. 느끼고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봐야지. 따라서 지금 이 장면에 대한 묘사만으로 본다면 이 글의 즉 이 글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어떤 상황에 있겠어? 몹시 외롭고 슬프고 뭔가 좀 한적한 그런 장소겠고,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다를 보면 그는 가늘고 타원형인 얼굴을 지녔다. 즉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 그 사람의 외모지, 얼굴 생김을 말하고 있어. 자, 얼굴 생김을 묘사할 때는 순서가 항상 전체에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얼굴의 유형이 먼저 뭐래? 타원형이래. 가늘고 타원형이래. 그 다음 이제 얼굴을 묘사할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를 잡아야 돼. 갑자기 눈 설명하다가 입 설명하고 코로 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그의 눈썹은, 그 다음은 뭐 나오겠어? 그의 눈은, 그 다음 뭐 나오겠어? 그의 코는, 그 다음에 그의 입은, 그 다음에 그의 턱은. 잘 쓴 묘사의 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글쓰기 할 때 뭘 묘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먼저 전체의 윤곽, 그리고 구체화. 그 구체화를 할 때는 어떤 순서? 위에서 아래로 또는 좌에서 우로. 됐어요? 이게 선생님 아래에서 위로 쓰거나 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쓰면 안 됩니까? 돼. 근데 뒤죽박죽 되면 안 된다. 어느 한 가지로 쓰라고. 근데 턱을 했으면 입을 하고, 입을 했으면 코를 하고, 코를 했으면 눈으로 하고 이래야지. 턱 묘사하다가 그런데 이마는 이마 묘사하다가 그 다음엔 갑자기 뭐야 귓볼은 이러면 안 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대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또 좌에서 우로. 그러니까 소설 읽다 보면 그의 왼쪽 밤에는 가늘게 흉터가 파여서 몹시 고생했거나 어려운 일을 겪었음을 짐작하게 하고, 그의 오른쪽 귓밤에는 하고 이렇게 글을 써야 글을 읽는 사람도 차례대로 모습을 형상화해 볼 수 있지. 이해돼요? 그런데 엉터리 글은 그의 왼쪽 밤에는 즉 가느다란 흉터가 있어서 그가 어느 시절에 뭔가 오래된 상처가 있어서 그가 어느 시절에 뭔가 위험한 일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하게 한다. 그런데 그의 허벅지가 너무 튼튼해 보인다, 이러고 썼다면 이건 변태의 글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 변태라고 그래? 사람 만났는데 먼저 얼굴, 눈을 안 보고 다리만 쳐다본다거나, 그죠? 팔뚝만 쳐다본다거나, 그럼 저 새끼 뭐야?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우리는 은연중 어떤 시선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히 사람을 대하면 먼저 눈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한 곳에 오래 머무면 안 되죠. 눈도 계속 쳐다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뭐 살짝 아래로, 그죠? 이게 시선이 움직여줘야 되고, 이래야지 계속 눈만 쳐다보거나, 그건 눈싸움 하자는 거지. 다른 사람의 다리나 허리나 다른 부위를 못 본다는 게 아니야. 못 본다는 게 아니라 봐야 할 장소에서 봐야 된다는 거지. 아세요? 그리고 한 곳에 고정되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친구가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귀만 쳐다본다고요. 귀만 이렇게.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선은 또 옮겨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태적 방식, 서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답이다 이거야. 즉,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사는요, 우리 시험에서는 독해 문제에서 서사는 어떤 식으로 내냐면 소설을 주고 그 장면을 파악하는, 그래서 인물의 입장을 물어보는 문제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주고 어떤 일화를 소개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깨달음이 뭐냐, 이런 질문을 낼 때 주로 서사의 글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소설의 지문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일화인지는 여러분들은 모르죠. 읽어본 소설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구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게 소설이 됐든 일화가 됐든 사건이 나올 때는 어떻게 읽느냐, 지금까지 읽는 거하고는 달라야 돼. 어떻게 읽어야 돼? 대충 읽어야 돼. 선생님이 어떻게 읽나 봐. 영국 맨체스터에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맸는데 차를 세우고 길을 물어보니 우리가 찾아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부탁했고, 그런데 그 차는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반대쪽임에도 아무 말 없이 수고해주고 안내까지 해주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했다. 이렇게 읽는 거야. 이해돼요? 또는 이 글이 감사함을 얘기한 글이 아니고 주제가 다르다면, 길을 몰라서 물었더니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 이상하다고 의아하고 갔더니 갑자기 도끼와 칼을 꺼내더라. 아하,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알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가던 길을 뒤돌아서 데리고 가면요, 솔직히 무섭죠. 안 그래요? 낯선 외국에서 숲속인데 나는 이걸 읽으면서 왜 감사하지? 무서워 죽겠는데? 근데 어쨌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갔다는 거야. 그리고 다 데려다주고 자기는 왔던 길을 다시 갔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야. 그 장소의 세일즈맨이거나 아니면 꾸며낸 얘기거나. 솔직히 우리가 낯선 데 갔는데 가던 길을 되돌아서 데리고 간다는 건 그건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무조건 경계해야 됩니다. 왜요? 인간은 친절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되돌리진 않습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건 선생님이 너무 의심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글을 교과서 같은 데 수록하는데 반대야. 왜냐면 위험하거든. 낯선 데 갔을 때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종로통 왔다 갔다 하면 그 일본 여자애들, 중국 여자애들끼리, 그죠? 그래도 뭐 이렇게 지네가 보기에는 못된 놈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말을 걸었겠지. 아주 그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경복궁역 어디에요? 뒤에 있는데. 경복궁역 어디에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데리고 갔을 거야. 이쪽으로 가서 시간이 있을 때는. 근데 절대 지금은 그러지 않아. 지도 펴, 지도. 그러면은 뭐는 지도. 그럼 이제 꺼내잖아. 맞네. 그러면은 여기. 너네가 갈 때는 여기. 그러면은 이제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지하철까지는 데려다 주죠. 그래서 요 출구로 들어가서 그리고 또 그 지하철 노선 보면서 자, 잘 봐. 니네가 갈 때는 여기.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해주지. 따라와. 그래서 그럼 무섭죠. 나 한번 동남아 소년한테 지금 돌아보면 삥 뜯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새끼가 나한테 길을 물어요. 어디 무슨 역? 그런데 2번 바꿔 타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너 이렇게 환승 알아? 환승?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라. 그랬더니 고맙대. 그런데 뭐뭐 못해. 빨리 타는 거 보고 그랬더니 어떻게 차비가 없대래? 그래서 야 돈 없어? 그랬더니 없대. 뭐 잃어버렸다기도 하고 그걸 내가 미심쩍은데 그래도 그러잖아. 10,000원을 줬어. 이거 가지고 가.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적어달래. 그래. 네가 내 전화를 알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아니 가라고. 가 임마 빨리 가. 그랬더니 이놈이 가. 그런데 몇 달 후에 똑같은 놈인지 모르겠는데 또 한 번 봤어. 또 한 번. 차비 없다고. 글쎄 이렇게 너 전에 나 본 적 없니?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나도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 전문 핑뜬 놈이 아닌가 좀 그런 의아심이 들던데 아마 갑자기 차비를 잃을 수는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밤중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나오는데 딱 10대 소녀 2명이야. 근데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날라리 복장도 아니야. 그냥 보통의 그냥 어린애들. 아저씨 길동 가려면 어떻게 가요? 야 길동역 지금 전체 다 끊겼지. 택시 타야지. 거기가 완전 반대였거든. 길동까지면 여기서 어떻게 가? 여 택시 타요. 집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집에 전화를 핸드폰이 없댄가 어쩐가 그러면서 못한대. 그래. 그럼 택시 타러 왔더니 택시비가 없대네. 그때가 새벽 2시인가 이랬는데 그 순간 고민했지. 이거를 그냥 야 너 택시비도 없니? 그럼 경찰서 가라. 이러기에도 그러고 이걸 또 돈만을 주자니 10,000원으로 못 가요. 길동까지. 한동안 고민을 했어. 한 1분 정도. 그러면 너네 진짜 지금 친구네 집 왔다 갑자기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집 나온 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 아저씨가 택시비를 줄 테니까 대신 꼭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렇게 택시비를 받았다 하고 문자만 부모님께 나한테 보내라 해요. 그리고서는 줬어요. 그리고 내 전화번호를 적어줬어. 그리고 택시를 태웠어. 그리고 택시 아저씨한테 얘네들도 꼭 길동 어디로 가세요 말을 해줬어. 문자 안 와. 그래서 띵겨 먹은 거야. 근데 애들이 순진해 보이던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그 새벽 2시에 왜 전혀 반대 방향에서 여자애 둘이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나중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애들이 이제 나같이 이렇게 모자라 보이는 아저씨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뭐 잘 데가 없다는 둥 뭐 이러고 덤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쁜 놈이었으면 얘네들이 집에 간다고도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길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제일 먼 쪽으로. 그래서
나쁜 놈들이었으면 나쁜 마음을 먹을 만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나 몰라. 그건 정말 위험한 짓이거든.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딱 떨어졌는데 낯선 데 갔다. 그럼 어디 가면 돼? 경찰서 가면 돼. 그러려고 우리가 경찰이 있는 거지. 그럼 경찰들도 좋아하지.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가라고. 알겠어요? 그럼 경찰에서 이따 가면 되는 거야. 태워다 주지는 않아. 왜냐면 경찰도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동네면 데려다 줘요. 그죠? 그런데 집이 인천인데 서울에서 소매치기 당해서 돈이 없다. 경찰서 간다고 경찰이 태워다 주지는 않아. 그러지만 여기 계시다가 지하철 움직이면 가세요. 그럼 경찰도 외롭지 않고 얼마나 좋아. 거기 앉아가지고 따뜻하고. 경찰서 가면 돼요. 길 가는 아저씨한테 왜 말을 해? 그거는 필요 없는 짓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돼. 하여간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진 일을 썼어. 내가 영국에 가서 친절함을 경험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질문. 이 글의 설명 방식은 분명히 서사야. 자, 주제는 뭡니까? 감사함? 아니, 외국인에게 친절하잖아. 이 글은 내가 그런 감사한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도 외국인이 오면 친절하자. 그걸 주제로 삼은 거지. 그냥 감사했다는 에피소드가 아니야. 어떤 점이 감사한 거야? 외국인이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한 영국인이 화제인 거잖아. 그렇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사건을 다룬 게 아니라 외국에서 낯선 외국인에게 경험했던 감사함이잖아.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도 외국인 오면은 들이다 패거나, 그지? 아니면 장기를 꺼내가거나 이러지 말고, 즉, 잘해주자. 그 얘기 쓴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가 특히 범죄 영화 같은 게 너무 유치하고 너무 쓸데없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퇴근하는데, 그죠? 범죄도시 이런 데 보면 퇴근하는데 봉고차가 옆에 와서, 그죠? 갑자기 확 때리고 끌고 가고, 그죠? 그런 사건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영화 상상하는 새끼들이 이게 다 지금 오타쿠라 그래. 이게 앉아가지고 실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허술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안전은요,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총기가 없잖아. 그리고 온 세계가, 온 대한민국이 CCTV야. 그거 5분이면 잡혀. 어떤 미친놈이 그런 짓을 하겠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릅쓰고 하면 그게 원한 관계고. 원한 관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착하게 사는 것밖에. 그러나 불특정 다수하게 하는 횡포는 그런 식으로 걸리지 않아. 그런 봉고차만 오면 괜히 가슴이 섬뜩한데거나 그거는 너무 영화가 그지 같은 시나리오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강남역 사건처럼 정말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모두 공포심에 젖는 거예요. 있어요? 여성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진 한 남성이 불특정 여성에게 칼부림을 했다. 이거는 도대체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처음 봤을 때 어쨌든 이놈이 아는 놈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어. 그랬어요? 안 그러면 그런 짓 할 리가 없거든. 그냥 잠깐 끌어안고 이렇게 추행하다가 도망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사람을 칼로 죽일 때까지 사람이 칼 맞고 쉽게 안 죽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총알이 뚫고 가도 살아나는데 팔다리 다 없어져도 사는데 그걸 죽였다는 얘기는 무수히 많이 낭자질을 했다는 거야. 이 뉴스에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원한 관계가 아니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 그런데 그런 사건을 나는 뉴스 보고 그래서 이 새끼가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 모르는 척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 자, 그래서
이제는 화장실 들어갈 때도, 그지? 여학생들은 같이 다니거나 아니면 정말 좀 뭐해도 같이 간 사람들한테 기다려달라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원은 그럴 필요 없겠지.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 우리 학원 화장실은 왜 그럴 필요가 없을까? 같은 목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 이런 데서는 사건 안 일어나는 거야. 원래 목적이 다를 때 사건이 벌어져.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곳이나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사건은 안 일어나. 대신 뭐는 일어날 수 있어? 뭐 해프닝은 일어날 수 있지. 그죠? 뭐 좋다고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싫다고 막 머리 잡고 싸우거나, 그죠?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어도 원한 관계가 아니면 안 일어나지. 자, 이제 과정의 예문 봅시다. 오염된 물은 누가 청소하는가? 자, 이 글은 항상 그랬지. 독해의 핵심은 질문과 답이라고. 그럼 이 글의 질문은 뭐야? 오염된 물은 어떻게 정화되는가라는 거야. 즉 물의 정화가 화제야. 그죠? 그럼 이걸 다 읽어도 뭐에 써 있겠어요? 물의 정화를 다루고 있구나. 그리고 누가 청소하냐는 얘기는 어떻게 정화되는가 이 말이지? 그러므로 그 정화의 과정을 쓰겠지. 그렇게 예상하고 읽어야지. 증발이나 증산작용과 같은 물 자체의 순환과 분해자, 생산자가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오염된 물의 정화는 자정 능력이 물에 있고, 일단. 그죠? 물 자체의 순환 그랬으니까. 자정 능력이 일단 있고, 또 하나는 뭐야? 분해자와 생산자가 그 자정 능력을 도와준다는 얘기야. 태양열에 의해 액체인 물이 기체가 되고, 식물의 체내에 있던 수분이 기체가 되어 잎을 통해 발산된다. 즉 아무리 오염된 물도 결국 이런 사물들을 통해, 자연물들을 통해 기체화한다는 거지. 그렇죠? 이때 물은 자기가 용해하여 가지고 있던 물질을 몽땅 그 자리에 둔 채 자기만 기화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염된 물도 기화하면 그 불순물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물 끓여 먹어라 하는 게 그 이유야. 됐어요? 왜? 웬만한 열에 그 불순적인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하죠. 세균이. 그래서 끓여 먹어라 이런 얘기를. 대신 그러면 영양소도 죽는다고 하지.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나 그렇게 일부러 끓이는 게 아니고 가열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물이나 동물의 체내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기화돼서 나올 때에는 그때 나오는 기체는 순수한 것이다. 즉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수증기 상태가 되어 구름을 이룬다. 이때 공기 중에 먼지가 약간 섞이기는 한다. 물론 요즘은 많이 섞이지. 그랬어요? 그래서 구름이 아주 더럽게 짝이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그게 다시 물이 돼요. 그러면 순수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미 오염된 물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할 거야. 자, 선생님 어렸을 때는 물을 사서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글쎄요? 마시는 물을. 왜냐면 땅에 고여있는 물도 먹었는데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야? 그냥 수돗물 마신다는 건 또 상상하기 어려워. 심지어 뭐 어디 관공서에도 다 정수기가 있으니까. 선생님 볼 때는 정수기 회사의 음모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이 정도의 환경인데 이렇게 집집마다 정수기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는 그냥 그 나라 수돗물 마신답니다. 우리도 그 아리순가 아라순가, 그죠? 수도회사에서 계속 공익 광고 하잖아. 그냥 마시라고.
아무도 안 믿지. 왜냐면 신문이나 방송의 광고주는 누구야? 정수기 업체니까. 웅진 코웨이가 또 뭐 있냐, 풀무원 이런 데가 광고 되니까 계속 공포를 조장하면서 팔아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이 일부러 수돗물을 일주일간 먹어봤어. 정수기를 안 먹고. 탈이 나는지를 보려고. 그런데 일주일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어렵겠지만 똑같더라고. 탈이 안 나요? 모르지. 뇌가 썩었는지. 그러나 일단 눈에 배탈 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물맛도 다르지 않고. 왜냐면 나는 계속 이 음모적인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왜냐면 수도비를 다 내면서. 그리고 그렇게 수돗물이 마실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걸로 씻고, 그죠? 이러는 우리 몸이 썩어야 될 거 아니야. 썩었냐, 지금?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정수기 물도 우리가 그 과정을 모르니까 생수 팔잖아. 솔직히 어디서 만드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냥 믿는 거지. 근데 이게 과연 국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영리업체인데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었을까? 과연 저기 알래스카 그 천연의 얼음을 갖다가 만들었을까? 저 제주도 한라산의 그 청정한 물을 가지고 정말 만들었을까? 그건 아닐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별로 신뢰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미 심정적으로 우리는 수돗물에 대해 너무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먹힐 것 같아요. 모르지. 대통령 정도가, 그죠? 매일 나는 서울시 만약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박원순 시장 정도가 나는 늘 수돗물을 마십니다 하고 매일 그걸 생중계해서 보여준다면 신뢰가 갈 수는 있겠죠. 예전에 우리 광우병 문제 벌어졌을 때 국회의원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거 미국산 소 먹는 거 찍어주고, 그죠? 그게 다 이벤트는 이벤트지만 신뢰를 주려고. 왜? 내가 먼저 먹어보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수돗물도 누군가가, 대신 이건 아무나 그러면 안 되고 스님 같은 사람이 생중계해봐도 소용없고, 문제는 공적 책임을 가진지, 수도사업 원장이라거나 수도사업회 대표라거나 아니면 서울시장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수기 업체 싹 망할걸. 그래서 아마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필요한 돈을 너무 많이 써. 통신비, 수도세, 수도요금, 또 저런 정수기에, 수도요금이 아니라 저 정수기에, 그죠? 내는 돈. 우리 개인적으로는 뭐 10,000원, 20,000원이겠지만, 야, 4천만 곱해봐라. 이거 엄청난 이윤 덩어리야. 엄청. 그리고 그 필터 걸러내는 거 있잖아.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필터 사가지고 교체하면 된대요. 그런데 필터 자체를 안 팔아요. 팔아도 우리가 교체하기 힘들게 해놨어요. 왜? 인건비 받으려고. 그러니까 스님은 그거 하다가 없애버리고 그냥 물통 있잖아. 물통. 그거 더럽게 무거워. 이거 들어가지고 그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닌데 그냥 그걸로 해요. 왜냐면 난 너무 이 파이프를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거 수돗물 걸러내는 거거든, 그게. 야, 수돗물이 썩었는데 그거 잠깐 뭐 나와서 필터 조금 통과했다고 그렇게 좋아지겠어? 그래서 나는 별로 그냥 수돗물 마신다 생각하고 먹는 거야, 그거. 그리고 이 물통. 내가 이 물통은 한번 실험을 해본 게 1년간 안 뜯고 그냥 뒀어요. 만약 그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그러면 놔둬도 썩어요, 물을. 안 썩더라고. 그래서 포장 기술은 신뢰할 만하더라고. 만약 그 안에 불순물이 있었다면 무조건 썩거든. 근데 안 썩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이건 낫겠구나. 아, 근데 그거를 이거 위에다 꽂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거기
인과의 예문을 보면, 자 봐봐, 좀 전의 과정은 아예 처음부터 오염된 물은 누가 청소하는가, 즉 물의 정화작용을 다루는구나, 내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글쓰기의 방법이나 내용이 보인다고. 그러면 요 마지막 단락도 이거야. 옛날에는 오히려 사회생활의 비중을 정신적인 것이 더 많이 차지했다. 그러면 요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가 분명히 짐작되지. 왜?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정신적인 비중이 컸다 그랬으니까. 대조의 방법을 써서 뭐가 나오겠어? 오늘날에는. 빨리 그걸 찾아야지. 그러나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는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러면 질문. 이 글은 옛날에 정신적인 것이 중요했다가 주제야, 현대에 와서 물질 만능주의로 기울어졌다가 주제야? 당연히 뒤에 오는 게 주제죠. 무조건 X 그러나 Y 그러면 Y가 주제야. 알겠어요? 따라서 이 글의 주제문은 현대사회의 특징. 구체적으로 뭐야? 물질 만능주의로 기울어진 현대사회의 특징이지. 그걸 그 뒤에는 뭐야? 상수를 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독해 또 중요한 거 하나. 항상 독해는 문단의 맨 처음에 중심 문장 그리고 상술이라고 했지만 이 맨 처음이 주제문이 아니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러나 또는 하지만 또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잡았던 주제가 달라지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돼. 그러나나 그런데가 같은 문단 안에 없다면 처음 잡은 주제가 다 끝까지 가죠. 이건 잊지 마요. 그리고 문단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내가 첫 문단을 중심 내용으로 보고 읽으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게 중심 문단이 아니고 달라진다면 반드시 다른 문단의 맨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러나, 그런데 이게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그렇게 못 써.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글은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주의로 기울어졌다? 이게 말하고 싶은 거야. 자, 문제는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대조야, 그냥 대조. 그런데 현대사회의 특징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걸 말하면서 그 원인을 얘기했어. 물론 그 원인이 된 것은 현대산업사회의 비대성이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현대사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기울어진 원인을 뭐로 받는가? 산업화. 됐습니까? 현대 산업사의 비대성이라 곧 과도한 산업화가 물질 만능주의의 즉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야. 그럼 이 다음 문장은 뭐가 나왔어? 그걸 상수를 했죠. 그러니까 더 읽을 필요 없는 거지. 자, 글을 독해한다는 얘기는 항상 이 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라는 시각으로 읽자. 그냥 내가 보고 들은 느낌을 얘기하는 건 그건 독해 지문도 아니야. 그냥 소설이나 시집. 반드시 실용적인 글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 무엇을 묻는지라는 그 중심어가 뭘 결정한다? 방법을 결정하죠. 설명의 방법. 연극의 특징을 말해야 돼. 그럼 당연히 비교 대조가 좋겠지. 그렇죠? 지구의 지진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겠대. 그럼 분석 또는 인과의 방법이 좋겠지. 그래서 또 내가 이 책을 읽고 감명 깊은 부분을 얘기하고 싶대. 그러면 당연히 그 감명 깊은 부분에 예를 들어주겠지. 그리고 어떤 점이 감명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 글의 구체적인 문장에서 감명을 받은 부분을 제시를 하겠죠.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보고 느낀 걸 쓰래. 그러면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에 보고 느낀 거니까 감상이 주가 될 것이고, 그러면 묘사의 글이, 묘사의 방법이 주로 쓰였겠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그 중심어는 방법을 결정한다. 그 다음, 그 대답이 되고 있는 것이 주제인데, 그 주제는 항상 글의 맨 앞에 제시되고, 결국 이것에 대한 상술이 글을 길게 하고 짧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이 주제가 파악돼도 이건 그 단락의 주제인 것이고, 글 전체의 주제가 되려면 끝까지 그러나나 그런데가 안 나와야 돼.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문단 내에서 또는 전체 글에서 주제가 바뀐다면 반드시 접속어 뭐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런데가 등장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점심 드시고, 오늘 스님 때문에 또 1시간 늦게 점심을 먹네. 점심 드시고 논증에 대한 얘기를 좀 또 예문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